네, 안녕하세요. 저와 함께하는 웹 에세이 연재하기 7강에 벌써 돌입을 했는데요. 줌 링크 이제 이번 7회까지는 유튜브 스트리밍이 진행되지만 8회차는 4회차와 마찬가지로 줌 링크를 통해서 현장 강의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강의 링크는 유튜브 설명란에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요거 확인해 주셔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브런치 스토리에서 작가 신청하는 법에 대해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브런치 작가 신청 해보셨나요? 채팅창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통과되셨는지 아니면 아쉽게 떨어지셨는지.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는 1번, 2번, 3번 중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첨삭받기를 원하시는 항목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피드백 해드릴 수 있어서 저장해두셨던 그런 글들을 이쪽에 뭐 공개해주시면은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지에서 첫 문장으로 우리가 오늘 진행할 얘기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백지를 보면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어서 막막한 사람이 있고 어떤 글이든 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백지를 글자로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지를 좀 어려워하시는 쪽에 속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웹 에세이로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또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 그리고 어떤 제목으로 에세이를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문장 어렵다고 말씀하기 전에 우선은 현장 강의 학생분들이랑 채팅창을 통해서 브런치 작가 신청에 대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브런치 작가 신청을 한번 해보신 분, 아니면 도전하려고 하셨던 분, 잠깐 손 들어보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어렵죠. 버디 당근님은 저는 아직 작성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고, 작성하는 도중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브런치 스토리에 작가 신청을 할 때 몇 편의 글을 올려야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3편의 글을 올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 3편의 글에서 한 편은 완성을 했을지라도 나머지 2편은 아직 완성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첫 문장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군가 이미 했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인용법인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거예요. 너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나? 너무 평범한 일상을 계속 꾸준히 반복하는 게 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루하게 읽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르 아들레르는 말했다.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가며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고 하면서 저명한 작가의 그 인용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훨씬 더 전문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했던 말을 누군가 했음으로부터 얻는 좀 자신감 같은 것들이 장착이 되어서 이런 인용구를 쓸 때 누가 먼저 내 얘기를 써버렸네 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인용을 하셔서 첫 문장으로 가지고 오시면 더욱 수월하게 글을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험했거나 생각했을 때 쓰는 방식이에요. 흡입력 있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3가지의 문장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첫 번째 문장으로 쓴 3개의 사례인데 첫 번째로는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는 합평을 하기 위해 한 편의 동화를 읽고 갔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늘 기피하지 않을 만한 적당한 솔직함에 박수를 보낸다고 생각해왔다. 세 번째, 번번이 뿌리 염색을 하기 귀찮아 진갈색으로 덮어버리자며 미용실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내가 경험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생각해왔다라고 쓰여 있죠.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그런 생각에 도달했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를 첫 문장으로 가지고 와도 수월하게 다음 문장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단순히 미용실을 찾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기다란 그 수식 어구가 나오죠. 번번이 뿌리 염색을 하기 귀찮아 진갈색으로 덮어버리자며 라고 하면서 조금 더 그 독자가 이 상황에 골몰할 수 있도록, 이 상황에 빠져들 수 있도록 더 길게 쓰면 쓸수록, 이전과 같이 구체적으로 쓰면 쓸수록 독자도 같이 함께 미용실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겠죠? 세 번째로는 좀 새로운 방식이에요. 독자에게 질문을 건네는 방식인데요. 당신에게 있어 삶의 낙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를 첫 문장으로 차용했는데, 사실 나의 삶의 낙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당신에게 있어 삶의 낙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로 시작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독자를 조금 더 활동적이게 끌어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내가 취미로 글을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면 그 뒤에 저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독자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문장 다음으로 이런 문장들을 이었어요. 뮤지컬 관람이나 연인과의 데이트처럼 빠르게 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참을 고민하던 기색이 무한하게 그런 건 없다 고 단호하게 선을 긋거나 아직 모르겠다 고 울상을 짓는 이들이 있다. 매일 이런 질문을 던지니 그럼 네 낙은 뭐냐? 는 역질문이 돌아왔고 우선 내 답부터 찾는 게 먼저인 듯 했다. 이런 식으로 당신에게 있어 삶의 낙은 무엇이냐고 묻고 그 무엇이냐고 물었던 질문에 있어서 사람들의 답과 내가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어떤 상대방이 그럼 네 낙은 뭐냐? 라는 역질문을 받아서 제 낙은 이렇습니다 라고 길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봤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잡지사 면접을 봤을 때 긴 글을 줄이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짧은 글을 늘리는 게 편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긴 글을 줄이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글은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계속 그 구조에 맞춰서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긴 글을 촉으로 써놓고 줄이는 방식이 훨씬 더 시간이 빨리 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 그리고 성인분들도 우선 초고는 글자 수 제한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생각을 우선 길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줄이는 방식으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늘 말했던 방식이죠. 첫 번째 문장은 대화체로 시작하면은 반은 먹고 간다 였는데 대화체라 함은 내가 상대에게 말하는 대화일 수도 있고 상대가 나에게 말한 대화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사례는 연인이라는 상대가 저에게 말을 한 건데요. 연인이 책을 덮으며 말했다. 조금 아깝다. 뭐가?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쓰였어. 이 책은 한 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세 권으로 나눠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이 사실은 제가 쓴 책이에요. 근데 제가 제 자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첫 문장부터. 그렇기 때문에 연인의 말을 빌려온 거죠. 연인이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쓰였다는 말을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대화체로 좀 티키타카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류라고 하기에는 좀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티키타카라는 대화체가 6개, 7개로 쭉 나열되면 다소 밋밋하거나 심심하고 이 말은 누가 한 거지? 이 말은 내가 한 거지? 아니면 상대방이 한 거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두세 줄 정도 대화체를 쓰고 그 다음 상황 묘사
아니면 마음 묘사, 감정 심리 묘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두세 줄 정도 대화체를 이어나가면 훨씬 더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여쭤봐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뜬금없지만 건님께서 신청해서 작가가 됐다고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리고 일단 비법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체로 시작하는 방식의 2는 이런 거예요. 아, 또 진짜 구라요다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대화체가 시작되죠. 그리고 다음 문장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중학생 시절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별명은 바로 구라요다였다. 매사 거짓말을 한다는 뜻의 구라와 이름에서 비롯된 요다. 생각해보지 않아도 이 요다가 누군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접니다. 제가 중학생 때까지 친구들의 관심을 얻고 싶어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쳤는데 좋게 말하면 거짓말을 많이 치는 아이였고 나쁘게 말하면 허언증에 걸린 아이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내 별명은 구라요다였다라고 첫 문장을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또 진짜 구라요다 라고 첫 문장을 시작하면서 좀 더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대화체로 시작하는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글을 쓸 때 이런 경우 2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을 먼저 쓰고 그 제목에 맞춘 내용을 쓰는 사람과 내용을 모두 다 쓰고 그 내용에 맞춘 제목을 고르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이기도 하고 후자이기도 한데요.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에 맞춘 첫 문장을 쓰는 방식은 제목부터 정하는 게 좀 편한 사람들한테 잘 소구되는 방식이에요. 저는 항상 서러움이라는 감정을 바닷속에 감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바닷속에 감춰둔 서름. 그리고 그 서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첫 문장을 완성시킨 거죠. 어떻게 완성시켰냐면 같이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기억하는 서름은 엄마가 잠을 자는 날을 내버려두고 동생과 단둘이서 좋아하는 콤비네이션 피자를 외식으로 먹고 왔을 때였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서러움의 시작은 대서사시를 쓰듯이 나의 서러움은 이렇게 시작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엔 바닷속에 감춰두는 걸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목, 키워드가 머릿속에 반짝 떠올랐다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단어 키워드를 뽑아서 문장으로 완성시켜가지고 첫 문장으로 만들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또 2번째는 재능을 감각하는 조건인데요. 재능을 감각하는 조건이라는 말이 제가 불현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재능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라는 궁금증에서 이런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래서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한 친구에게 재능에 대해 골치 아파 본 적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재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죠. 이렇게 키워드 뽑아서 쓰는 방식이 있고 반전으로 독자의 눈길을 끄는 방식이 있고 또 짧은 문장으로 첫 문장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글이 잘 쓴 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첫 문장부터 어깨에 힘을 딱 주고 한 2-3줄 정도 온점을 찍지 않고 쫘르르륵 쓴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읽는 사람은 확실히 짧은 문장이 경쾌하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쓴 문장이어가지고 좀 민망한데 가지고 왔어요. 눈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데려오겠다. 나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반전의 묘미? 그러니까 내가 좀 재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재치를 마음껏 넣어주셨으면 해요. 그렇다고 제가 재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는 질의응답을 좋아한다.
혹은 고향에 내려왔지만 따로 살고 있다. 아니면 못된 습관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못된 습관이 있다. 그 습관은 이러이러이러한 거고 그 습관이 발현되기 시작한 건 이러이러이러한 거다라고 하면서 짧은 첫 문장을 계속해서 뒷문장이 수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야기가 다음은 뭐지? 다음은 뭐지? 우리 왜 웹소설 쿠키 굽듯이 막 다음 편이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문장을 읽는 것도 충분히 재미있는 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결론을 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제까지 첫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결론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제목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억지 결론은 옳은가? 예요. 제가 에세이 작가가 된 지 한 4년 정도가 됐고 문예창작과 과외를 하면서부터 고등학생분들, 뭐 중학생분들, 심지어는 초등학생분들까지 글쓰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친구들이 항상 글을 쓸 때 마지막에 되게 착해요. 마지막에 갑자기 막 반성하고 성찰하고 다짐해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어떤 글이었냐면 친구랑 싸웠대요.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랑 엄청 대판 싸워서 거의 절연 직전까지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그러니까 되게 감정이 단순히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계속 차곡차곡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그 분출을 해가지고 절연 직전까지 갔는데 갑자기 글 말미에서 그 친구에게도 장점이 있다. 요렇게 끝내가지고 불렀어요. 불러서 진짜 그 친구의 장점을 발견했느냐 했더니 아니다. 발견 못했다. 그냥 썼다. 라고 해가지고 억지 결론은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꼭 착하게 교훈을 주려고 막 반성을 하려고 성찰을 하려고 내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이건 정말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완벽한 결론을 지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싶어요. 글 쓰면 쓸수록 굉장히 선생님 저는 등산을 하고 있어요 라는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제 글이 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산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결론이 안 나요. 왜냐면 근데 그래서 계속 여쭤봤더니 생각의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글의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결론을 지을 순 없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모르겠다. 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의 결론만 해도 충분한데 자꾸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프로페셔널한 작가는 정돈된 마무리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제 책에서도 서평단을 모집했을 때 많은 독자님들께서 맨 마지막 문단에 밑줄을 많이 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 문단에 정말 살을 떼어나는 고통처럼 굉장히 열심히 썼다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밑줄을 그으셨다는 걸 보면서 확실히 정돈된 마무리가 주는 개운함, 후련함은 다르기는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정돈된 마무리가 어떤 거예요? 하시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문정 작가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유명하신 그 작가님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현장 강의 같은 때에는 한 학생분들을 찝어서 읽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상향을 버릴 것, 적당한 마음의 거리를 둘 것, 반드시 따로 나가 살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 부모에 대한 원망이 나에 대한 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 네 가지를 마음에 두면서 나의 상태도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의 모습을 닮아간다.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부모가 되어 아이를 때리듯 말이다.
좋은 부모를 갖지 못한 것은 단지 불운이지만 이를 나쁜 쪽에 집중하면 기필코 불행해진다. 불행의 대를 끊기 위해서 부모는 그들의 인생을 살게 하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자. 부모와의 오랜 투쟁에서 내가 깨달은 가장 확실한 답은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답은 이거야 라고 너무 강제적으로 말하지 않죠. 그냥 내가 깨달은 가장 확실한 답은 이것뿐이다 라면서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결론을 내면서 그 앞에 굉장한 사례들을 덧붙여가지고 독자들이 읽었을 때 너무 나를 가르치려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썼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작가님들이 맨 마지막 문단을 어떻게 매듭지었는지 확인할수록 여러분의 글쓰기 실력이 일취월장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지막 문단을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제가 연희문학창작촌이라는 그 작가님들이 머무시는 집필실에 머물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쓰면서 마지막 문단이 이런 문단으로 이렇게 매듭 짓게 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일정보다 조금 더 빠르게 창작촌을 나왔다. 커다란 책상이 나를 조여오는 듯 해서였다. 무언가를 쓰라고, 지금 당장 키보드에 손을 올리라고 재촉하는 것 같은 압박감이 들었다. 한 작가의 말을 빌려 이제 나는 쓰지 않고 살아가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다. 사회를 고발할 힘이 다시 차오를 때 주변의 아이들에게 시선을 조금 더 돌리고 그 힘을 종이 건너편의 아이들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을 때 다시 동화를 쓰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니 쉬더라도 할 일 없이 자극적인 쇼폼 콘텐츠만 보며 침대에 누워있지 않고 이전처럼 열렬한 독자의 입장으로 넘어가 사랑하는 작가들과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사랑할 세계를 애정하기로 굳게 마음먹는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맨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굳게 마음먹어야지 만 했으면 이 사람 너무 뜬금없이 사랑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창작촌을 나왔고 커다란 책상이 나를 조여오는 압박감이 들었고 또 한 작가의 말을 빌려서 인용구를 가지고 왔고 사회를 고발할 힘이 다시 차오를 때 사랑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짐을 하게 된 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마지막 문단이 잘 완성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대로 지쳐서는 달릴 수도 결코 걸을 수도 없어요의 마지막 문단인데요. 고등학생 때 얘기예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학생분들이 많아서 자꾸 고등학생 때 일대기를 데리고 오는데 세대 차이가 나도 좀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군가 무거운 눈꺼풀에 지쳐 꾸벅꾸벅 잠을 잘 때면 선생님은 똘똘하게 수업을 듣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요아처럼 큰 꿈을 가지란 말이야. 잠깐 여기서 멈추면 여기 대화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대화책 그 큰 따옴표가 없죠. 에세이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이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반점으로 대화체를 표현해도 되고 그냥 큰 따옴표 없이 엔터 눌러가지고 대화체를 표현해도 된다는 방식. 요아처럼 큰 꿈을 가지란 말이야. 그 꿈을 이룬 나는 불안과 무기력과 번아웃을 주렁주렁 달고 하루를 산다. 이대로 성미 급하게 달려서는 큰 꿈을 이루겠다고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하지 않으며 성공 가도를 달려서는 나아지는 게 없다.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똑똑하게 가리키던 선생님의 나이보다 지금의 내 나이가 더 많아졌다. 나는 그 선생님에게 되레 그런 말을 하고 싶다. 큰 꿈이 뭔데요? 이루면 어떤 기분이 드는데요?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가는데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어 얼마만큼 기뻤나요? 이런 식으로 독백을 하면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큰 꿈이 뭔데요? 하고 엔터. 다음에 엔터를 계속 누르죠. 이런 식으로 요즘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엔터를 눌러서 글맛을 좀 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백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마음에 뭔가 쿵쿵 하면서 반점의 효과를 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원래는 잘 알려드리지 않은 팁인데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목 짓는 법이에요. 글은 다 썼는데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목은 특히 더 브런치 스토리 같은 웹 에세이는 제목의 비중이 훨씬 크다 보니까 그 제목으로 사실 너무 좀 자극적인 제목이 많기는 해요. 근데 자극적인 제목보다는 글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 짓기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내 창의력은 본문에 다 써버렸어. 내가 글 쓰면서 창의력을 다 소진해가지고 제목 짓기 너무 귀찮아. 챗GPT한테 물어보고 싶어. 막 이런 경우 제목까지 투자할 정신력이 없어 싶다면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제목을 먼저 정했을 때 첫 문장으로 제목의 키워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처럼 그 반대편으로 본문에 있는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PPT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 오른쪽 화살표에 이런 게 있죠. 다 제 글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별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아요. 하면서 이별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유유유 하면서 되게 헤어졌을 때 찌글찌글하게 쓴 글이라 아마 이 글을 온라인에서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저장 발행을 취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 제목도 이제 그 본문에서 가지고 온 거고 제주 토박이는 제주가 싫습니다. 요것도 진짜 난 제주 토박인데 제주가 싫다 라고 한 거를 그냥 줄여가지고 문장형으로 가지고 온 거죠. 확실히 요즘 에세이는 문장형 제목이 많아서 이런 문장형 제목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본문에 있는 게 산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브런치 작가가 됐는데 구독자가 0명이야.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 일단 구독자를 내가 500명까지 모으고 그 다음에 글을 쓸래 라고 하면서 할 때는 이게 사람들의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자꾸 정보를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유, 효과 뭐 이런 거 하면은 무슨 효과지? 무슨 이유지? 이런 걸로 클릭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글로 월급을 받지 않는 이유 아니면 10분 일찍 일어나 멍 때리는 효과 뭔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가지고 왔고 또 좀 시적인 짧은 카피에는 자신이 있지만 긴 글에는 아직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재치가 있으면 재치를 마음껏 첫 문장에 활용하라고 했던 것처럼 방이 더러워질수록 김첨지가 된 기분 아니 짝사랑이라는 매체 이런 식으로 제목을 가지고 오면은 좋아요. 근데 여기 이게 제가 6편의 글을 가지고 왔는데 이 6편의 글 중에 메인에 오르지 않았던 거를 가정하고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글은 어떤 글이었을까요? 제목만 봤을 때. 어떤가? 맞습니다. 제주 토박이는 제주가 싫습니다는 그 다음 메인에 올라서 한 10만이 조회수가 뜨기는 떴는데 그 메인에 뜨지 않고 딱 발행했을 때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거는 10분 일찍 일어나 멍 때리는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나도 10분 일찍 일어나 항상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그래서 10분 일찍 일어나 멍까지 때리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럼 그 멍 때리는 효과가 뭘까 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글을 올렸더니 바로 3만 5천 명 정도가 조회수가 찍힌 거예요. 찍혔는데 보시면 왼쪽에 댓글이 몇 개죠? 6개예요. 6개 중에 3개는 제가 쓴 거거든요. 3개는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3만 5천 명이 봤는데 댓글을 3명밖에 안 달아? 이거는 나의 자극적인 제목 그 비법의 낚시에 걸리신 분들이 오셨지만 결국엔 다 떠나셨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글이구나 라는 생각을 결론을 냈던 그런 슬픈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다 와가는데 자기 객관화 작업이에요. 에세이를 쓰기 전에 우리가 지금 첫 문장도 얘기를 나눴고 마지막 문장도 얘기를 나눴고 제목까지 이어졌는데 자기 객관화 작업을 꼭
에세이를 쓰기 전에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자기 객관화 작업이 뭔가요, 선생님? 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제가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감정이 찾아왔다면 우선 일기에 써요. 내가 오늘 졸리다, 너무 두렵다, 귀찮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아니면 기쁘다, 즐겁다, 황홀하다, 행복하다, 찬란하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찾아왔다면 우선 일기에 쓰고 아무도 볼 수 없을 테니까 다 써요. 내가 오늘 무슨 감정을 썼는지, 겪었는지. 그러다가 내가 봐도 이건 좀 에세이 감인데 하면서 약간 찌릿해요. 그러면은 그거에 그 감정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동그라미를 치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괜찮은 일기.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에세이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지만 조금 정성 들여 쓴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종이를 꺼내요. 아니면 노트북을 켜거나 아이패드를 열거나 그리고 씁니다. 쓴 다음에 딱 3일 정도 묵혀요.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넣듯 묵히고 좀 기대를 해요. 초안을 쓸 때보다 3일 뒤에 퇴고할 때 내가 훨씬 더 잘 써주겠지? 하면서 미래의 나에게 토스를 해요. 그리고 3일 뒤에 조금의 이성을 찾은 내가 그 글을 보고 가감 없이 지우고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다라고 너무 사랑하면 글을 아무것도 못 지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지우고 남의 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3일 정도 묵히는 거를 저는 5번 정도 반복을 해서 한 2주에 하나씩 글을 올렸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좀 후폭풍이 없는 글, 발차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글, 이불이 해지지 않는 글이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 객관화 작업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건 친구들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글을 보여주는 건데 그거는 저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물론 글 동료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나누면 훨씬 좋아서 손모임 꾸리는 것도 정말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믿어요. 현장 과제로는 다녀왔던 여행지 혹은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해서 저희 에세이를 쓸 거예요. 에세이를 쓸 건데 너무 급작스럽죠? 갑자기 자기 객관화 작업을 하다가 과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는지 또는 훌쩍 떠나고 싶은 여행지가 있는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나라도 좋고 아니면 집 근처 카페나 공원, 음식점 이 놀이공원 이런 데도 좋아요. 그래서 6월 24일 토요일 자정까지 요 이메일로 2,000자 이내여야 합니다. 4,000자, 5,000자 보내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저는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답장을 못 드렸습니다. 2,000자 이내 분량의 에세이를 보내주시고 제목으로는 그 고등학교 이름이랑 그 성함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제가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행지가 지금 불현듯이 반짝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나 여행 어디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제를 하기 전에 읽어보면 좋을 책을 가지고 왔어요. 여행의 장면이라는 신간, 완전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아마 어젠가 그제부터 이제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에세이스트 10분이 그 단편으로 에세이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신지 작가님의 잠시 다른 인생을 사는 기분에서는 놀기만 하니까 왜 이렇게 좋을까요? 하면서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인간이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렇죠. 하면서 호스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허공의 작은 무지개를 만들고 있었다. 우문이 현답이었다.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고 봉현 작가님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매일 매 순간 이렇게 양가 감정에 휘둘리며 살아가겠지. 그러다 갑자기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날 것이다. 광고도 타임라인도 없는 곳으로. 낯선 사람들과 이상한 음식, 모르는 문화 속으로. 광활한 평야, 찬란한 노을, 장엄한 산맥, 먹먹한 사막 속으로. 이런 식으로 의로라는 걸 통해서 계속 이렇게 좀 운율을 강화를 하고
훨씬 부드러운 분이죠. 봉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신지 작가님은 굉장히 유쾌하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어서 각각 작가님별의 성격 특성과 또 이게 신지 작가님은 치앙마이, 빠이, 태국을 다녀오셨고 뭐 봉현 작가님은 다른 나라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라나 또 서울을 주제로 가지고 온 작가님도 있으셔서 보시기 되게 좋은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혜인 작가님의 구글 지도와 어떤 돌봄 노동이라는 거에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말이 많은 사람들의 여행담을 보면서 어딜 가면 좋을지 더하고 빼는 시간을 일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좋아한다. 별점과 후기, 비용 정산 내역과 현지인을 통해 알게 된 팁, 메뉴 사진과 메뉴판 사진, 그 모든 것을 참고하면서 나는 여행하지 않는 시간을 보낸다. 라고 그 구글 지도, 여행 떠나기 전에 구글 지도에서 막 그 별표를 눌렀을 때 감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 여행, 아니면 진짜 먼 나라, 뭐 이웃 나라, 가까운 나라, 뭐 일본, 중국, 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라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친척집, 강원도, 광주, 목포 이런 데도 좋으니까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과제 요거 캡처해 주시면서 6월 24일 토요일 자정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의 완성도 높은 에세이를 기대합니다. 장난이고 부담 없이 써주세요. 그다음 채팅창에 그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브런치에 문장형 제목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브런치가 브런치 스토리로 바뀌면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유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브런치가 출간을 위한 플랫폼이라는 것이 조금 더 굳건해지면서 안 그래도 에세이 그 서점 매대 문장형 제목이 훨씬 많은데 그 내용 같은 것들이 브런치에 유입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문장형 제목을 처음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적당한 정도의 솔직함,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장형 제목의 좋은 점은 그 문장으로서 결국에는 그 본문에 있는 가장 임팩트 있는 문장을 하나 따와가지고 제목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 내용은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클릭하기 때문에 저는 문장형 제목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에 그런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제목이 엄청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하마터면이 엄청 많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개인의 고유성이 흐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독창적인 문장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문장형 제목을 하더라도. 그리고 뭐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지 않는 법 같은 법도 굉장히 법이 많이 나왔었는데 법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방법일지라도 조금 더 나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개성을 지닌 방법을 가지고 문장형으로 완성시켜 주셨으면 고유한 작가님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녀왔던 여행지나 혹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주제로 책을 추천해 드렸고 그리고 토요일 자정 이후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제가 첨삭을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꼭 토요일 자정까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더보기란에 그 줌 회의 참가 링크와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어서 이걸로 8강을 7월 8일 9시 45분부터 11시 반 오전 서울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7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